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고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해명이 구차하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45곳 중 41곳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이 수사권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 수뇌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혁을 이끌던 유승민 의원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보수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며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이 중 14명이 숨진 익산 장점 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인근 비료 공장이 원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 때문이었는데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8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제가 줄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4일 공개 소환은 전면 폐지됐죠. 그 첫 수혜자는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오전 9시 반쯤 조 전 장관이 탄 차량은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린 청사 로비를 피해 검찰 직원만 드나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1층에서 1시간 넘게 푸른색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사실상 포토라인 폐지에 따른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한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던 11일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심경을 SNS에 적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이번 소환 때만큼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종착점인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수사를 받으면서 사법 처리의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의혹은 차명 주식 투자 그리고 자녀 인턴 증명서와 장학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ATM기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날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걸 알았다면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딸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인턴 증명서 발급에 당시 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관건입니다. 또 조민 씨가 2016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를 통해 받은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도 핵심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6월 노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번엔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예상보다 조 전 장관의 조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을 취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통상 빨라도 조서 열람까지 하면 밤 12시 정도까지는 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의 경우 오전 9시 35분 시작된 조사가 이 조사 열람까지 모두 해서 오후 5시 30분인 약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진술 거부권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 검찰 조사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짧은 입장문을 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전직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아 참담하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언론에서 거론된 혐의가 사실과 달라서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조사가 이렇게 끝났으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야겠죠. 검찰이 지금 고심하는 건 구속영장 청구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읽힙니까? 물론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확률은 반반으로 읽힙니다. 일단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 소위 부부가 전부 구속되는 가혹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과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부모 모두를 구속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등 이 영장 청구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인데, 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에게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된 조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이 수사의 진도는 거의 나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 소환이 이뤄진 이후에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 오늘, 당정은 검찰의 인지수사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검찰개혁이 주춤하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37개 인지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직접 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당정은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 3당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법무부가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수사를 보고하도록 개혁안을 만들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사전 보고를 거부했다가 좌천을 당했었죠. 사실상 수사 개입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무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겠다는 내용을 나흘이 지나서야 전달받은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권력형 범죄나 기업범죄를 맡아왔던 반부패 수사부가 전국에 4곳만 남는 것은 물론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자는 것이며 수사 전문성을 없애면 권력형 범죄는 물론 민생범죄 수사도 후퇴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라는 법무부 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검 간부들은 연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행 규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는데 수사 단계별로 보고가 이뤄지면 수사 개입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반발에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과 협의할 예정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방향이 잡히면 또 대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검 의견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만들 겁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폐지 대상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견을 물어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주 국무부 관계자에 이어 이제는 국방부, 수뇌부까지 한국에 총집결하고 있죠. 오늘은 한미 합참의장이 만났고 내일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차량에 올라 의장대 사열을 한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곧바로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에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자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뒤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뤘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당초 오후 5시 반부터 한미 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지연 문제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위해 마주 앉습니다. 공식 의제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또 수용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죠. 이와 함께 미 측은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내일 안보협의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뒤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무위 담화문이니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마침 한국으로 향하던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축소도 가능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위원회가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은 미국 대통령이 자랑할 거리를 안겨주었으나 미국은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는 미국의 행태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대화의 대화로 힘의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하고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연말까지 훈련 중단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군사 도발도 감행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담화문은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아침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 전날에 발표됐고 에스퍼 장관도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북미 대화를 위한 훈련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더 많게 훈련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경고 메시지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미 관계만큼 남북 관계도 별로 좋지 않죠. 통일부는 북한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 개별 관광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청한 지 3주가 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간 협의 중이지만 입장 차이가 크다며 북한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철거했으면 좋겠고 철거 일정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면 지금 북한이 온 힘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원산 관광을 돌파구로 열어주는 것도 검토해 봐달라. 개별 관광이든 원산 관광이든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힌 겁니다. 금강산 관광의 또 다른 장애물인 5.24 조치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북한과 낮은 사업을 추진하며 유연하게 적용한 바 있다며 상황에 맞는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524 조치의 유연한 해석과 개별 관광 가능성을 열어두며 의지를 보인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첫 면담에 나섰습니다. 회장님도 저도 좀 걱정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좀 솔직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관련 외교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의 고문으로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의 면담 요청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얘기하면서 인권은 언급하지 않고 남북 경제 협력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황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청와대에 서신을 보내 오는 22일 자신들이 여는 국제결의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 미국에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이 대회에 참석하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원비어 부부를 만나달라는 것입니다. 협의회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후 답장을 통해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것까지는 좋아요. 건강이고 행복 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적절이 없어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 인권 유린의 상징인 원비어 부모를 문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건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일정상 행사 참여와 면담이 어렵다는 점을 협의회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대표에게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을 뿐 원비어의 부모에게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혁의 대표를 맡았던 유승민 의원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보다는 신당 창당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만큼 통합 논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변혁을 이끌었던 유승민 의원이 변혁의 일막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재건 의지를 확신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추진하는 통합논의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변혁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거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신당 창당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변혁의 새 대표가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보수 통합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요. 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 통합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황 대표는 유 의원이 요구한 3대 원칙과 통합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계속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각 당 또는 각 정치 세력의 위쪽에 그렇게 전달이 돼서 소통이 돼갈 겁니다. 황 대표의 통합 추진 의지에도 변혁 측이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한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때마다 청와대 이력 표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누려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를 도왔으니 표기해야 한다. 부대치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경선 후보자의 청와대 이력 표기 배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일했다는 경력 한 줄이 경선 과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여론조사에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이력을 넣고 빼고에 따라 지지율이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친문 인증 효과가 있는 거죠. 청와대 출신들을 선택을 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경선 규정은 내년 초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될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은 벌써부터 청와대 이력 표기 허용 여부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원외 인사들의 도전을 받는 현역 의원들은 청와대 직함이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는 걸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청와대 출신들은 국정 경험의 콘텐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선 이력 표기가 금지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사실상 청와대 경력 표기를 허용했습니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가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곳만 줄잡아 40여 곳. 이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10명가량은 민주당 현역 의원과의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잇따라 권역별 중진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중진 용퇴설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남권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중진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총선 전략과 보수 통합 논의를 위한 당 장악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도우 비서실장은 회동 직후 통합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했다며 김무성 전 대표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중진이 용퇴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을 아꼈고 한 말씀만.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어. 황교안 대표 역시 중진 용퇴론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을 잘 추스러 가보자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발언을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 동석한 한 중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망친 김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 통합과 중진 용퇴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황 대표의 리더십과 공천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주민 5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 마을이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해보니 마을 옆 비료 공장이 내뿜는 발암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수 환경상을 받은 공장입니다. 강세웅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입니다.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다음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2001년도에 비료 공장이 들어왔는데 한 5, 6년 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 즉 담뱃잎 찌꺼기를 비료 원료로 쓴 겁니다. KTN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이 확인된 것만 2,000톤이 넘습니다. 담배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을 해서 그게 이제 대기 중으로 발암물질이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비료 공장을 지목했지만 환경부는 지난해서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 회사에 우수 환경상을 줍니다. 주민들 보상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비료 공장입니다. 2년 전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2017년에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치료비를 넘어서는 고통에 대한 보상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할 실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어제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는 연구원들이 방호복이 아닌 평상복 차리면서 더 큰 변을 당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위험도 등급이 낮은 실험이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김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젤 추진체 연료 실험실은 2층 구조입니다.
1층 계측시설에서 숨진 선임연구원이 연료 유량을 측정했고 2층 계측실에는 다른 4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니트로메탄이라는 연료를 다뤘는데 당시 연구원들은 방호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위험도 등급이 낮은 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험 등급에 따라서 보호복이라든지 다른 안전통제관 입회라든지 등급에 맞춰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해당 물질은 사제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정전기에도 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유증기나 휘발성 물질들은 당연히 모든 게 위험하죠. 그 보호복도 없이 했다는 거는 안전 불감증에서 이런 실험이 이루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더욱이 방산업체인 하나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인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가까운 인근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물을 국가수에 감정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선박 폐유 탱크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60대 직원을 구하려고 탱크 안으로 뛰어든 30대 업체 대표가 숨졌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뻘되는 직원들을 살뜰히 챙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해경과 소방구조대가 선박 폐유 탱크에 빠진 작업자를 한 명씩 끌어올립니다. 온몸이 새카만 기름으로 뒤덮인 두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흙만 쫓고 이제 그 사이에 역한 이제 유증기가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진입이 그게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폐유 탱크입니다. 깊이가 약 4m 정도인데 사고 당시 안에는 무릎 높이까지 폐유가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30대 남성은 폐유 수거업체 대표였습니다. 폐유 탱크에 쓰러져 있는 60대 직원을 보고 직접 구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너무 착했어요, 그 젊은 분이. 이 업종 중에서 다 그런 이세들이 좀 몇 팀이 있어. 근데 이 3천만이 몸으로 돼 있어. 해경은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업체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밤중에 포장마차 거리에서 자전거를 둘러싸고 자전거 주인과 20대 남성 무리 간의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남의 자전거를 바닥에 내리친 건데 이 사소했던 시비는 하지만 집단 폭행과 흉기 소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 남성을 막아세웁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남성이 길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제 새벽 서울의 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왔죠. 경찰차 10대 정도 왔고 구급차 있었고. 사건은 20대 남성 A씨와 그 무리가 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망가뜨리며 시작됐습니다. 이를 본 자전거 주인 B씨가 항의를 하다 A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포장마차 업주까지 싸움에 휘말리며 A씨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이곳에 쓰러져 있던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포장마차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대항했고 이 과정에서도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를 두고 시비가 붙었던 남성과 포장마차 주인을 헷갈려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황세현입니다. 새벽에 여성 혼자 일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총기로 살해 협박을 한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을 앞에 세워놓고는 주문한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백발의 남성이 한 음식점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밥을 먹고 있던 이 남성을 둘러쌉니다. 경찰은 몸수색을 시작했지만 남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먹던 밥을 계속 먹습니다. 70대 남성이 식당에서 총기로 살해 위협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혼자서 일하던 여종업원에게 총으로 쏴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외투에선 가스총 한 자루가 나왔는데 자신의 소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베레모를 쓰며 식사를 이어가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랑경찰서는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총기 입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무래도 응급실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퇴실을 조명받은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환자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응급실에 한 환자가 6시간 넘게 있으면 병원이 응급의료기금을 덜 받게 되거든요. 아파도 환자는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혁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6월 고열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입실 시각은 저녁 10시 24분. 병원 측은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자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소변줄도 다 빼버리고 집에 가시라는데 거기 어떻게 누워있어요. 열이 좀 내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금방 또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일은 퇴원 뒤 몇 시간도 안 돼 터졌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오전 10시쯤 다른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폐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간 병원 측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 당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퇴원을 시켜서 다음날 외래를 볼 정도의 상태라고. 의료계는 응급실 치료가 6시간을 넘으면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탓합니다. 6시간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응급의료관리기금에서 지원금 액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예외를 뒀지만 예외는 전체 중증 환자 중 0.5%까지만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0.5%의 환자는 또 제외를 하고 산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수단이 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시험 잘 보고 사랑해. 펜이 가는 곳이 정답이어라. 후배들의 응원 속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죠. 응시 인원은 49만여 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수험장 앞에 선 후배들과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교문에 들어섭니다.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수능 나와라! 수능 나와라! 함께 온 부모님은 시험 보러 들어가는 아들을 꼭 안아주고 돌아서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음이 짠하죠. 그동안 고생한 거 아니까. 근데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떨지 않고 그냥 아는 문제 열심히 풀고.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비해 국어는 평이했고 수학은 초고난도 문제가 줄었지만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습니다. 또 최근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 중난도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고 중상위권 학생들이 문제 풀이 시간에 따라 다소 어렵게 느끼는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한파 속에서 무사히 치러지고 시험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못한 걸 많이 하고 싶어요. 놀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못했던 거 막 여행도 가고 싶어요. 올해 실제 시험을 친 수능 응시생은 49만여 명으로 수능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오는 25일 확정돼 다음 달 4일에는 수험생들에게 성적이 통보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액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1,000만 원의 집수리를 해주었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와 같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판결문에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패소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항소를 하기도 참 애매하겠죠. 거기다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3천만 원 이하. 물론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억, 수조 원으로 다투는 사례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마저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소액 재판 소송 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1979년 국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평균 100%씩이나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 소액 사건 기준 금액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소액 심판이 늘어나니까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 중 무려 70% 이상이 소액 사건이었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국민들은 그 이유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게 소송을 하는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홍콩은 이제 준내전 상태입니다. 또 한 명의 의문사가 발생했고 70대 남성은 날아온 벽돌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진압작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유학생들은 서둘러 홍콩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70대 홍콩 시민이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남성은 현재 중태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최루탄에 맞은 15살 소년이 중태에 빠졌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시위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대처에 나섰습니다. 시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학가 시위도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유학생은 물론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들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CCTV와 황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중앙정부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전시에서도 경찰 2,5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인데 유사시 홍콩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최근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는 복잡하고 매우 위험한 상품인데도 은행이 상당수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 KB 하나 등 2개 은행의 DLF 판매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2천억 원 가까이가 이미 만기가 돌아왔거나 중도 환매됐는데 최대 손실률 98%,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본 투자자를 비롯해 평균 52.7%의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DLF에 돈을 넣었다 환매한 투자자 800여 명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는 뜻이죠. 이번 사태는 4년 전 정부가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문턱을 확 낮춘 부작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DLF와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 대책의 핵심은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 최소 투자금 기준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기준은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합니다. 불안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DLF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진정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사기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불안전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다음 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 경영진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경기 연천군에 돼지 침출수가 유출된 지 나흘 만에 농식품부 장관이 뒤늦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수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을 달랬는데 주민들은 돼지 핏물 냄새에 살 수가 없었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수만 마리의 돼지 핏물이 흘러들었던 하천입니다. 경기 연천군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위치한 이곳은 며칠 전만 해도 핏물로 불길을 들었지만 겉으로는 말끔해졌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도랑과 하천에 준설차와 소형 모터를 동원해 제거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침출수 유출 사고는 당초 소각 처리하려던 살처분 돼지를 매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체를 쌓아놓던 중 발생했습니다. 돼지를 고온 가열 처리하는 렌더링 공장으로 살처분된 돼지가 급격히 몰리면서 장고장과 주민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침출수가 상수원인 임진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부랴부랴 수질 검사에 나선 정부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일단 정부의 말을 믿어보지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나도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물 여기 먹지 말라고 내가 물 시켜준다고 올 거래. 그래서 바로 나온 즉시 위원장님도 갔어요. 여기. 일제히 점검에 나선 정부는 전국 104개 매몰지의 매몰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건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회장님의 사열입니다. 네, 이 사열,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 많을 겁니다. 부대의 훈련 정도, 사기를 열병과 분열을 통하여 살피는 일이 사열인데 장병들을 줄 세워놓고 훈련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열하면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네, 그런데 회장님의 사열이라면 네, 회장님이 사열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국방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베레모를 쓰고 군복을 입은 이분이 사실 군인이 아니라 기업 회장입니다. 우호현 명예사단장이 차량에 탑승해 장병들을 열병하고 있다라고 이 사진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호현 명예사단장은 SM그룹 회장입니다. SM그룹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육군 30사단에서는 1년 동안 후원을 해준 그 우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SM그룹이 어떤 곳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이 재계 서열이 3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열사가 60여 개에 이르고 건설업과 해운업이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의심스럽게 보는 눈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찌됐건 일반인이 군인들의 훈련 상태를 점검했다는 얘기인데 네.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민간인이 사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해도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예우가 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오늘 공식적으로 행사의 일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군 내부에서 그러니까 불만이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오버부킹입니다.
항공사에서 객석 숫자 이상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죠.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승객도 있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흔히 오버부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한국인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다른 예비 예약자를 태우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럼 한국인들이 탑승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네, 피해 승객들은 탑승 시간이 18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탑승구에 도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승객 일행이 비행기에 먼저 탑승을 해서 다른 일행이 아직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 승무원들은 오히려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다른 3명은 왜 탑승하지 못했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뒤늦게 델타 항공 측에서 한국인 승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은 내가 다 받았는데도 탑승구에 미리 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탑승을 좀 더 여유롭게 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바로 접지마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이면은 접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 중국 화웨이가 내일 출시하는 폴더블 폰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온라인 내용인데 보시면은 영하 5도 이하 환경에서는 화면을 펼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겨울이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영하 5도 이하에서 펼치거나 접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전자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화면이 특수 플라스틱 재질인데 화면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면 화면이 깨지거나 색상 구현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온에 따른 사용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도 중국 추울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이 이번 주 토요일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엇갈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난임 환자들이 한의학의 도움을 빌려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양의학계에서는 성공률이 인공수정과 비슷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한의학의 난임 치료 효과성을 연구했습니다. 한약 복용하고 침구 치료를 병행해서 4개월경 주기입니다. 대략 한 4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요. 연구에 참여한 난임 환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7명은 출산까지 성공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이 14.5%인데 인공수정의 임신 성공률 13.9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연구 대상자에게 중대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아 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약에 따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유산화 사례들은 많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치료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내에 한의학 난임 치료에 대한 어떤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충돌을 우려해 난임 치료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상엽 방통위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신태섭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 설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류현진 선수가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싸이 영상에 대한 소감과 FA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진을 보기 위한 팬들로 공항은 입국 2시간 전부터 북적였습니다. 류현진과 2세를 가진 배지현 씨를 류현진의 부모가 따뜻한 포옹으로 맞습니다. 싸이 영상 투표에서 아시아 투수로는 처음으로 1위표를 획득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못했었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올스타전 선발과 이달의 투수상 수상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류현진은 올 시즌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자신의 등번호로 화답했습니다.
99점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1점은 8월 달에 살짝 안 좋았던 게 FA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류현진은 계약 기간만큼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에이전트한테 다 이동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3년, 4년 정도에 저도 생각하고 있고. 류현진은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내년 초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가 몸을 만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5도, 설악산은 영하 14.1도로 어제보다 무려 17도가량이나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추위는 일시적이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4도, 한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이나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고요. 평년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곳곳에서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을 따라서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과 함께 마스크도 챙기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도 오후부터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 오르겠고요. 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을 따라서도 곳에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모잠비크 해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여성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물이 아니라 모기장입니다. 비정부 기구 등에서 제공받았으니 공짜인 데다 가볍고 질기기까지 해서 비싼 그물을 대신하고 있는 건데, 모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물이니 당연히 새끼 고기, 치어까지 다 싹쓸이하겠죠.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